자, 자녀의 준 주식 2천만 원을 부모가 열심히 잘 굴려서 5년 만에 2억이 됐는데, 이 2억에 대해서 전부 다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자녀에게 해줄 때 똑똑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뒤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나는 자녀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대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대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언젠가는 또 나중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 6월 13일 그리고 6월 14일에 한 번 더 수정을 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서머리 좀 보죠. 서머리. 자, 알아두면 돈 아끼는 주식 증여 절세 팁. 자, 여기가 이제 주식 증여인데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거래 빈도는 훨씬 낮을 거다. 그렇지만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부동산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에게 준 주식 단타는 금물이다. 단타. 사고 팔고 이렇게 자주 하는 거. 만약에 왜 그러냐면 차명계좌 인정되면은 세부담 폭탄 맞아서 그렇다. 자녀의 주식 증여하면 해당 시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뛰어도 세금 더 안 낸다. 다만 여기에서 잘못 그 시점을 인정받아버리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 증여가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도 좋기는 한데,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은, 부동산은 일단 저 해당 금액으로 갭 투자가 안 돼요.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으로 갭 투자를 할 때 그 공동명의 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 금액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보유세를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유세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두 가지 2+1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정서상 별로 좋지 않다. 예를 들어서 한 10세 정도 되는 자녀 명의로 뭐 갭 3천짜리, 갭 5천짜리 해가지고 갭 투자를 했는데, 임차인이 뭐 집주인 좀 오라고 해서 전세 계약서 좀 쓰자고 했는데 한 10살짜리 초등학생 꼬마가 가면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뭐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하시려면은 공동명의 하시라고 하는데, 요즘엔 좀 그것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어쨌든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인데, 이제 코인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후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되게 좋아 보여요. 요것만 보면.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 보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증여한 주식의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부모는 되도록 주식을 팔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지 않는 게 좋다.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자녀의 주식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분류돼서 수익을 대부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중요한 내용이 지금 있어요. 자, 이게 자녀 계좌로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아닙니까? 10년에. 그래서 2천만 원을 증여를 했다. 그럼 이제 증여세가 비과세가 나오겠죠. 그 이전에 10년 동안 합산해서 한 게 없다면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삽니다. 오늘따라 좀 글씨가 잘 써지는데? 자, 이게 주식 매수를 하고요. 자, 이제 요 이제 주식 매수를 했는데, 요 그래프가 여기 딱 되는 거죠.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끝내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증여를 했고, 나중에 이제 요때 차익을 실현시킨다고 해볼까요? 매도하는 시점이랄까요? 자, 그럼 요거는 누구 거예요? 요거 올라간 거, 요거 올라간 거. 그렇죠. 이거 자녀 거죠. 자녀 거. 자, 그래서 나는 2천만 원만 증여했을 뿐인데, 여기에 이제 요 수익 플러스 알파 이게 붙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5천만 원이 됐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자, 일단 이해되시죠?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건데, 지금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 증여하고 나서, 요때 시점이죠, 요 시점. 요 시점에, 지나치게 단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차명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 거래를 되게 빈번하게 하는 건 부모고 자녀의 명의만 이렇게 빌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 단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뭐 10번이냐 20번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과세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를 좀 일단 컨셉을 이해하시고 이제 저거를 좀 어떻게 피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아니 왜 내가 증여했는데 증여하고 자녀가 어리니까 내가 대신해 준 건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약간 명의신탁 뭐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보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늘어나는 주식계좌 보유 미성년자 수. 자, 18만, 20만, 60만. 와, 작년에 진짜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개미들도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럴 때, 떨어졌을 때, 사라고 하더라. 이제 그걸 좀 많이 깨달으신 거죠. 자, 세금 아낄 수 있는 주식 증여. 증여 시점 평가액 2천만원, 1년 후 평가금액 3천. 자, 증여 시점 평가액 3천, 1년 후 평가금액 3천. 이때 100만원. 자,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 방법으로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증여한 시점부터 10년이에요. 증여는 과거 10년 동안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증여를 해주는 사람, 증여자, 그리고 수증자가 다르면은 괜찮은데, 증여자가 부부, 이 경우에는 합쳐버려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부모에서 자녀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1,000만원, 아빠가 1,000만원, 이건 합쳐진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를 제가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때 태어나요. 이때 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 10살이 되고요. 이때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2천만원 증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다시 이때 또 한 번 2천만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8살에 10살이 되기 전에 8살에 한 번 2천 증여하고 요때 또 한 번 2천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점부터, 증여한 이 시점부터 10년이 가야 되는 거, 이렇게. 너무 길게 갔네? 요 시점부터 10년이 가야 되는 거, 이렇게. 10년. 그래서 빨리 증여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다? 1번.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단 요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여러분들이 2천만원까지, 미성년자가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니까 꼭 2천만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중김에 좀 더 줘요. 3천만원. 그럼 요 3천만원이 2천만원 되고, 이게 1,000만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비과세니까 세금이 없어요. 맞죠? 그럼 요 1,000만원은 2천만원 초과해서 한 거니까 이거는 세금이 나와요. 증여세가. 근데 증여세가 이 1,000만원이면은 구간이 10%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 이제 신고세 공제도 있는데 일단 그거 없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나는 100만원에 대해서 그냥 세금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고를 왜 하셔야 되냐면은 이게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래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2천만 원만 증여를 했어요. 2천만 원 증여면은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되죠. 맞죠?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단타를 쳐요. 이렇게 뭐 설령 단타 안 치고 이거 가만히 놔두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때 자 2천만 원만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빼볼게요. 2천만 원만 내가 증여를 하고 신고를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이게 한 몇 년 묵혔어요. 한 5년 정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됐다. 자, 이때 잘못하면요. 언제 시점이 언제야?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애매해질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좌이체한 거 내가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찔끔찔끔씩 주는 분들 있잖아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100만원이 조금 오르고 나중에 200만원 준 게 조금 오르고 그게 합산돼가지고 5년 지나니까 3천 되잖아요. 이거 시점 언제냐? 그러면 애매해버리면은 요 3천 됐을 때 요때를 증여한 시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증여세 나오죠? 두 번째, 증여 시점이 뒤로 늘어져 버리잖아요. 나는 이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과세라도 신고를 하시고 비과세가 아니면은 좀 돈을 더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은 그 자체가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천만 원 이때 주식을 사주면은 요 이제 주식을 사준 요 시점에 딱 명확하게 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좀 특별히 이슈가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1년 후 평가 금액 요 된다 그러면 요 1천만 원도 자녀 이름으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증여세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현금을 처음부터 3천만 원, 1천만 원 더 줬어요. 그럼 여기서 증여세 100만 원 내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여기에 애매하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줬다 그게 나중에 올라버리면은 나중에 오른 요 3천만 원 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돈을 조금 더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하고 간단한 거라면은 홈택스라든가 세무서 가시면 되는데 그냥 저라면은 그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맡길 거예요. 예. 세무사님한테 맡기면은 신고대행 수수료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신고를 했는데 그냥 일반인이 신고한 거랑 세무대리인, 즉 세무사님이 신고대행 해가지고 도장이 꽝 들어가면은 세무서에서도 이렇게 좀 아무래도 볼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건 유용한 절세 수단인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똑같은 가치의 현금 증여세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만약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시가 2천만 원 상장 주식을 증여했다면 이 주식이 1년 후에 3천만 원 가치가 불어났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증여 당시 주식 가치인 2천만 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라간 1천만 원은 전부 다 자녀 거죠. 아주 바람직한 상태죠. 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10년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세되는 공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세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한 3천만 원 여유 있게 해라. 그러면 저 2천만 원을 사놓고 불렸을 때 2천만 원보다는 3천만 원 놓고 불렸을 때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여러 개 되신 분들. 자, 근데 보세요. 반면 현금 3천만 원 바로 자녀명의 통장 송금하면 2천만 원 공제하고 남은 1천만 원에서 증여세 10% 적용되는데 주식을 증여세가 비교해 100만 원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기는 거고 이 주식은 계속해서 더 오를 수가 있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현금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사 내용은 요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오늘 요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증여 사실은 신고하는 게 좋다. 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현금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주고 그 현금으로 주식을 사게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 관할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은 홈택스고 아니면은 그냥 세무사님한테 맡기세요.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서 차명 계좌로 간주될 수가 있다. 요거는 좀 진짜 아주 예외적이긴 한 거긴 한데 좀 조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자녀가 취약 이전 아동이라면 차명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명 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 배당 소득의 99% 세금 내는데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왜 99%나 나오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달아주세요. 저도 이거는 처음 봤어요. 자, 국세청 관계자는 차명 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빈도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사유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거래하면 차명 계좌로 보는지 정확한 기준을 밝힐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번이라고 하면 다 9번, 8번을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기준이 내부적으로는 있겠지만 밝히진 않겠죠. 그리고 설령 저도 모르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상장 주식 증여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 상속세는 6개월. 그래서 강민정 세무법인 예인 세무사님은 자녀에게 주식을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인정되지 않고 차명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증여했다는 신고를 반드시 해주는 게 안전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비과세라도 신고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왜 비과세라도 신고를 해야 되냐? 왜 비과세라도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거는 양도세도 똑같습니다. 양도세도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A를 매도를 했어요. 자기는 이거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비과세가 아니다. 그럼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럼 세금만 단순히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데 이 가산세가 기본적으로 두 개 정도 들어가요. 하나는 무신고. 지금 신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신고를 안 해버렸으니까 무신고가 붙거든요. 이게 얼마가 붙냐면은 20%가 붙어요. 그럼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1억이라고 해보자고요. 일단 나는 요거 20%인 2천만원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부 불성실. 용어는 좀 약간 틀릴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만분의 25인가? 그러면 이게 연으로 한 사람은 9.125%가 되거든요. 그럼 1억에 1년 내가 늦게 내면은 91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쳐봐요. 3천 가까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신고라도 했다. 그나마 신고라도 만약에 했으면은 이 무신고가 20%가 아니라 과소신고가 전세 10%로 내려가. 이게 10%로. 요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날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간편 신고가 있어요. 그 홈택스에 가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신고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내가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럼 증여세도 해야 되냐? 오늘 간단히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길어지네. 거의 내가 뭐 정규 과정 있는 거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내가 증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증여는요, 과거 10년을 합산을 해요. 이게 사전 증여가 있는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때 증여를 한 적이 있다. 그럼 이거 다 합산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게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는 사실 이거 합산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죠. 이제 태어나자마자 증여했는데 뭐가 있겠어요? 언제 많이 걸릴까요? 부부 공동명의 할 때 많이 걸려요. 부부 공동명의 할 때. 그냥 신나게 부부 공동명의로 다 산 거예요. 응? 자, 신나게 이걸 다 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팔 때 아니면 물건 살 때, 특히 요즘엔 다 자금 출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부 공동명의 같은 거 할 때 뭐 6억 이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니까 괜찮다고 자금 출처 신고를 했는데 과거 내역까지 보니까 10년 안에 갭 투자한가 공동명의한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나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오늘 기분입니다. 아무튼 좀 생각보다 좀 깊숙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저만 좋은 거 아니죠 지금? 자, 부모는 매매 자제해야 된다. 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게 있다.
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 불려주고 싶어서 아예 그냥 자녀 걸로 가가지고 막 단타를 합니다.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 저도 요거는 좀 새롭게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거는 명의만 빌려 쓴다는 거죠. 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서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2천만 원만 증여를 해줘서 그 2천만 원을 뭐 주식을 그냥 한두 번 사서 가지고 놔둬서 쭉 묵히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자산을 키웠다 그러면은 아니 그럴 거면 당신 이름으로 하지 왜 자녀 이름으로 한 거냐 차명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네요. 이게 약간은 다른데 명의신탁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신탁.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매도자고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자인데 이제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 A라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제가 지금 특정 지역을 말하면 안 되니까 자, A 지역이 핫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지역이 핫하는데 이 사람이 A 지역이 핫하는 거 알아요, 지금. 이걸 아니까 요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이 을은 A의 친척이에요. 이모, 이번에 여기 가서 하나 사. 괜찮을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갑하고 A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요. 직접적으로 뭔가 계약이라든가 조건을 다 하고 실제 등기 치는 거는 요 갑하고 을 사이에 하잖아요. 요 경우에는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이지? 헷갈린다 나도. 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A한테 요 정보만 줘요. 정보만. 그리고 을한테, A가 을한테. 그리고 이제 갑하고 을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어쨌든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제가 어려운 거 좀 말하려다가 저도 약간 헷갈려가지고 아마 맞을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저거 사면 돈이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내가 돈은 없고 명의가 안 되고 취득세 준 거더라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막 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사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떤 약정을 맺고 뭐 돈도 주고받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명의신탁 걸린다는 거야.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거지. 지금 요게 지금 요 경우에. 자, 그래서 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 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영 관리했다고 인정이 된다면 자녀는 자신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게 대부분 판례가 있다. 대부분 판례가 있구나. 사건 번호까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 봤을 텐데. 자, 부모가 시가 2천만 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서 2억 원을 사용한다면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천만 원이 아니고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아까 말씀드렸죠? 20% 할증돼서 부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이제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했는데 2천만 원이라서 이게 비과세니까 신고를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요 2천만 원으로 주식 매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 사놓고 이제 장기 투자로 그냥 묻어다 버리면 괜찮은데 막 이게 단타를 쳤나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2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2억이 된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2천만 원 한꺼번에 주시면은 요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 2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막 띄엄띄엄 줘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1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고 200만 원 가지고 또 사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여 시점을 2천만 원 준 1번으로 볼 거냐, 나중에 준 2억이 될 거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과세당국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세당국은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이거 만들어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네가. 그럼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2천만 원 증여 한 방에 하시고 신고한다. 무조건 신고한다. 이왕이면은 2,100만 원 하세요. 2,100만 원 하면은 1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신고세 공제하면 3만 원 빠져서 7만 원 신고세 공제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도 신고하면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단타는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오래 묻어두세요. 장기로.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요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요 결론만 말씀드렸었거든요. 신고하시고요. 그냥 좀 놔두세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다 요 기사에 나와서 제가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요거 설명드리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좀 설명이 오늘 좀 많이 늘어났네요. 됐죠?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죠. 제가 이제 주식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셔가지고 사시고, 만약에 저한테 그래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큰 일이 났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인 거냐, 저라면 그렇게 거기를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한 김에 자 청기누설. 자 이제 청기누설 나갑니다. 이제 자 청기누설 나갑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말만 그런 거니까. 자, 저라면 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있고요. 자, 두 개일 건지 어디 할까? 어디에 투자할 거냐? 저라면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한다. 이런 경우에도 살아남는 곳. 플러스 향후 성장이 클 산업. 자, 그러면 살아남는 곳,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기다 좀 쓰면은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그리고 살아남는 곳이면서 살아남게 시켜야 될 회사들이 있어요. 어떤 데인 줄 알아요? 현대자동차. 왜 그런 줄 알아요? 현대자동차는요, 거기가 만약에 망하면 연관된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해서 대마불사 너무 커서 국가에서도 거기는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현대자동차 완성차가 아니라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게 티어 1, 2, 3 이렇게 하는데, 티어 1에 있는 업체들만 쓰러져도 큰일 나요. 국가 경제에. 거기는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성장 전망이 좋은 거, 이건 무조건 AI, 빅데이터 이쪽이죠. 제조업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은 어딜까? 이것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돼. 최악의 상황은. 여러분, 최악의 경우에 어디로 가셔서 사실 거예요? 나는 서울에 가서 살겠다. 아니다, 나는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겠다. 어디 가서 사실 거예요? 도시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나왔던 SF 영화라든가 만화책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뭐 서기 2153년 뭐 인류의 탐욕으로 핵 개발 전쟁이 시작이 됐다. 뭐 핵전쟁으로 막 다 망해. 그럼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죠? 도시로 모이죠. 막 뉴욕이라든가 뭐 이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서울이 될 거다. 그럼 서울을 딱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딱 관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한강, 한리버가 있잖아요. 한리버. 이 한강 주변을 볼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과거 고대 4대 문명 있죠. 메소포타미아, 뭐 인더스,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결국엔 다시 또 물에서 시작을 할 거다. 색깔 좀 넣어줄까? 파란색 이렇게. 한강 근처로 가요. 한강 근처. 그나마 인프라가 남아있는 종로, 여의도, 강남. 결국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남 여기 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여의도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결국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여기 빨간대로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냐 이 게임이거든. 요 땅따먹기 게임이거든. 오늘 너무 많이 찍어드렸어요. 제 방송 컨셉에 맞지 않게. 네, 그래요. 오늘 약간 제 방송 컨셉에 맞지 않게 좀 이렇게 몇 가지 아예 대놓고 말한 거는 좀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똑같은 돈이 있고 자녀한테 증여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저런 데다가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네시스님은 자녀 증여 어떻게 하셨냐? 말씀드릴까요? 저는 자녀 증여 안 했습니다. 진짜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쟤는 그냥 지가 알아서 부자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겠죠. 그런 어떤 믿음, 확신, 그걸로 아빠가 더 부자가 되겠다.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안 했어요.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냥, 잘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가장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를 그냥 내가 믿어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1년 후에는 또 뭐, 증여해주고, 주식 증여 막 사주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막 단타를 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공동명의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한다면은 나중에 성년자녀 되면 그때 좀 하려고 해요. 미성년자일 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채널 제네시스가 양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증여 관련해서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뭐 비과세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저거 해가지고 내가 다 잘 굴려주면 된다. 막 여러 가지가 일이 있는데 저도 이 기사 통해서 좀 몇 가지 배웠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거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증여 요즘에 이제 다시 저도 좀 요즘에 공부 좀 하느라고 뭐 책도 좀 보고 있고 대학원 수업 때 배웠던 거 다시 좀 복습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제가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조문 보는 거라든가 판례라든가 그 유권에서 그런 건데 이제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들 도움도 받아가면서 그쪽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제 블로그에도 다시 공유해드리고 할게요. 제가 처음 블로그 시작했을 때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가 알게 된 거를 하고 그걸 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쓴 건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많이들 이게 좋아해 주시고 그런 건 정말 감사한데 뭐 제 있는 그 뭐 블로그 글이라든가 유튜브 영상 자체를 막 너무 신뢰를 해주시면 저도 부담되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고 모르는 거 아직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편하게 적으면은 같이 공부하시고 틀린 거 있으면은 좀 저한테도 말씀 좀 해주시고 더 알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원래 1시에는 끝내려고 했는데 20분을 더 했네. 너무 영상이 저도 보면 긴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뭐 남들 아까도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냥 제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 맘대로 하면서 남들한테 피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만의 좀 기준을 가지고 스타일대로 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 선에서라면은 충분히 하시고 싶은 거 좀 하시면서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론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좀 제가 딱 중간 정도 된 것 같아요. 45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편하게 사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집값이 오릅니까? 내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모두는 나중에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 내일 죽어. 그러면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주일이 남았다.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대부분 다 뭐 가족이랑 같이 보내고 맛있는 식사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일주일 남았다. 아, 내가 임장 가가지고 갭 투자나 해야 되겠다. 내가 내일 죽는데 죽기 전에 아, 내가 그때 반포 그걸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안 할 확률이 99.9%예요. 아, 내가 좀 더 내 하고 싶은 거 살 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할 걸. 안 해본 거 좀 해볼 걸.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걸요? 가족들하고 좀 더 시간 보낼 걸.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식사 못 하셨다면 맛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무튼 오늘 긴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